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입어야 된다. 뭐 정장 입어야 된다. 아니면 두 번째로 뭐 귀티나게 입어야 된다. 세 번째로 뭐 많아요. 예. 근데 뭐 피터 틸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했죠. CEO가 정장을 입고 나오면은 투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피터 틸이 한 게 맞나요? 하여튼 그런 미국의 실리콘밸리 투자자가 그런 얘기를 했던 거가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정답이라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옷차림에 대한 거는 그냥 취향대로 입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옷차림에 대한 분명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결이라는 거예요. 결이라는 게 뭘까요? 사람마다, 직종마다 자기 색깔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맨은 정장을 입어야 되고요. 성악가는 뭐 입어야 되죠? 뭐 드레스를 입거나 아니면 턱시도를 입어야 될 거예요. 예술가는 어때요? 자유롭게 입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직종마다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도 이런 게 있어요. 똑같은 옷도 누가 입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IT의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IT 부자 누구예요? 이재용 회장입니다. 그쵸? 미국에 우리가 뭐 주커버그를 생각해 볼게요. 뭐 입나요? 정장 입습니다. 그쵸? 뭐 입나요? 후드 입습니다. 근데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재용 회장님식의, 회장님이라고 해버렸네요. 이재용 회장식의 그거 뭐예요? 조직이에요. 조직력, 관리, 기술, 하드웨어. 이걸 표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정장이야. 이 결에 맞는다는 거예요. 이재용 회장님이 후드 입는다 그래서 창의성이 생기나요? 아니에요. 이미 옷이라는 건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무기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커버그가 정장 입고 다녀요? 그러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후드를 입는 것이 여기에 창의성, 첨단, 소프트웨어, 유연성 이런 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의 아이덴티티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브랜드가 된다는 거예요. 옷차림이라는 것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장이 반드시 맞다? 귀티나게 입는 게 맞다? 뭐가 맞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실제 옷차림이라는 건 예를 들어 내가 예술가예요. 그러면 창의적으로 보이는 옷차림을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인 거예요. 예술가로 돈을 벌려면. 아니면 내가 어떤 전통 장인이야. 이분이 힙하게 입으면 잘 될까요? 뭐 잘 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우리나라의 전통 고유의 뭔가 그런 거를 내가 외부로 표출해야 된다면 그것에 맞는 것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커뮤니케이션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게 바로 결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변호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생활한복 입고 있어. 생활한복 특정 변호사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뭐 변호사분들이 뭔가 뭐 이상한 거를 입고 있어요. 예. 그럼 이게 될까요? 안 된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신뢰가 가는 뭔가 내 업의 결과 나 사람의 아이덴티티의 결이 일치하는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명품이라는 것도 원래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표출하는 거예요. 그 아이덴티티를 표출할 수 있는 이걸로서 우리가 소모를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일부 어떤 명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졸부의 상징이거나 어떤 사기꾼의 상징같이 돼버린 이런 명품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거는 자기 아이덴티티의 폐가 되잖아요. 이런 건 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결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자나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서 어쨌거나 돈이든 명예든 뭐든 거기에서 뭐가 올라간 이런 사람들은 자기 결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어떤 옷이 나를 가장 돋보이게 하는지, 어떤 옷을 입어야 내 능력치가 만약에 100이라면 어떤 포장지를 씌워야 120으로 보이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죠? 그거에 맞춰서 옷을 입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부자들이 트렌드 따라간다는 거예요? 트렌드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트렌드를 따라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나한테 득이 되는 업이 아닌 이상, 만약에 그게 내 업이 그거고 그럼으로써 내가 얻는 이익이 더 커져.
그러면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효용을 내가 크게 갖고 있어. 그러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부자들은 대부분 트렌드 신경 안 쓰고 자기 결대로 갑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물 좀 먹고 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결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두 번째는 백로 효과. 남들 다 하니까 싫은 거예요. 예. 부자들은 제가 만나보니까 자기가 해온 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근데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 그럼 그거를 벗어나려고 해. 그렇지 않은 부자들은 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이하게 그 중국 배우 누구죠? 주윤발. 주윤발 같은 경우는 부자임에도 막 지하철 탄다고 사람들이 너무 막 그러잖아. 이게 잘 안 돼요. 그만큼 내가 더 편하게 하고 싶어 하고 나머지 일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싶어 하고 이러지, 거기 가서 내가 티켓 끊고 그거를 해가지고 한다? 부자가 잘 그런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특별한 거고, 특별하니까 오히려 선택했을 수도 있죠. 근데 부자들이 검소하고 사람들 신경 안 쓰고 한다 그래도 그 사람도 사람인데 남들이랑 다르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트렌드를 쫓아가면 그거를 오히려 선택하고 싶지 않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트렌드 별로 안 좋아해요. 오히려 클래식을 좋아하는 부자들이 많습니다. 올드머니 룩이 왜 떴을까요? 원래부터 부자였던 사람들, 이 자산가들이 신흥 부자들, SNS에서 이제 올라온 친구들, 저금리를 타고 이 유동성의 파도를 타고 올라온 이 SNS와 투자해가지고 코인 부자들, 요 친구들이랑 구별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구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뭐예요? 백로가 됐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올드머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리 올라가면서 올드머니 룩이 오히려 인기가 많아지더라고. 예. 그런 졸부 취급을 받기가 싫은 거예요. 부자들은 트렌드를 잘 안 따라가고 그냥 자기 결대로 입는데 트렌드가 일로 온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자기의 특색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아니까. 예. 유행 따라가는 것보다 자기 특색에 맞춰 입는 게 다른 사람들과 구별 짓는 방법이라는 걸 아니까. 그리고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 그는 부자 중에 트렌디한 거 입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들 뭐냐면 돈으로 젊음을 삽니다. 부자 중에 나이 많은데 페라리 타는 사람들 있어요. 스포츠카, 막 람보르기니, 나이 많은데 그분들 뭐예요? 돈으로 진짜 젊음을 살 수 없으니까 젊음의 상징을 사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젊은 친구들은요, 돈을 벌어가지고 부자의 상징을 삽니다. 근데 늙은 부자들은 돈을 벌어가지고 젊음의 상징을 사요. 이런 경우에 트렌드한 옷을 저 나이인데 왜 저걸 입지? 이런 거를 한다는 거죠. 저 나이인데 왜 스포츠카를 저런 걸 사지? 한다는 거죠. 왜냐면 같은 또래한테는 어차피 이 사람 친구들 있잖아요. 나이 많은 부자의 친구들 있잖아요. 그 다 나이 많고 다 돈 많은 사람이야. 돈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돈이 자랑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이런 거를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요즘 젊은 애들이 이런 거 한대. 뭐 이러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우리가 관계의 편안함. 우리가 어떤 얘기 했었죠? 뭐 이재용 회장이나 주커버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정도 되면 아무거나 입어도 다 부자인지 알아요. 이미 다 알려진 사람은 아무거나 입어도 부자인지 알아요. 근데 어때요? 일반적으로 돈을 벌었다.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이 돈을 벌었어요. A라는 사람이. 그리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뭐 예를 들어 소나타 타고 뭐 해요. 그냥 아예 검소해. 근데 B라는 사람이 뭔가 관계를 하는데 되게 좀 불편하게 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 건물 한 3채 있어. 이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이 관계가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이 있다는 사실이 사실 이 사람한테 아무 변화도 없어요. 인간관계 똑같은데 이 사실이 여기에 알려지는 순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겠지만요. 누군가가 알고 보니 그렇다. 아니면 알고 보니 아버지가 건물주래. 알고 보니 무슨 기업 아들이래. 알고 보니 제가 뭐 코인으로 뭐 20억이 있대. 알고 보니 그거를 아는 순간 갑자기 주변이 그냥 와 이런 게 생겨.
네, 편안해지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어요. 근데 뒤에다 등기부등본 꽂고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거 보여줄 수 있어요?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증명으로 뭘 하게 되냐면 내가 얼마를 썼다는 걸 보여줘요. 썼다. 내가 얼마를 썼다. 왜? 돈이 없으면 쓰는 거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가 버는 거 안에서 쓰잖아요. 일반적인 소비 비율이 있잖아요. 얼마를 썼다는 걸 보여주려고 명품을 입는다는 거야. 비싼 거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관계에서 내가 이거를 보여줄 필요가 없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이 바로 이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될 가능성이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여러분들처럼 속물이 아닌 사람도 있지만요 속물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최소한 이 외의 것으로 평가받지 않으려면 내가 없어 보이지 않으려면 이 사람들 속물인 사람들한테 관계에서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면 이 사람들이 평가에 들어가지 않는 수준의 뭔가는 갖춰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선호하게 하려면 이 사람들이 보기에 부자로 보이는 부자의 조건에 들어가는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스테레오타입. 부자의 스테레오타입을 줌으로써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제 생각에는 세상의 50%는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의 50%를 내 편으로 만드는 값이면 그 명품 옷이 있잖아요. 옷이 보니까 한 200에서 300만 원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그 부자랑 똑같은 걸 소비할 수 있는 가격이 이 정도면 사람들이 다 지불해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다 쓰는 거 뭐 있어요? 아이폰 가격 한 200만 원 하잖아요. 제 생각에 300만 원 해도 살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뭐 킴 카다시안이나 나나 다 이거 쓰니까 더 이상 그 부자랑 차별화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까지는 이 가격이면 제일 싸게 먹히는 가격이라고. 그 옷 한 벌에 2, 300에 내가 부자처럼 보일 수 있다? 그 2, 300만 원은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걸로 내가 세상의 50%를 먹을 수 있는 마케팅 비용으로 생각을 한다면. 왜? 생각보다 세상에는 속물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을 겉으로 평가하는 이 50% 사람들을 넘어설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이미 알려져 있어. 예를 들어 뭐 이재용 회장이야. 그러면 이거 할 필요 있어요? 이거 없다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류의 사람들이 명품을 사는 거는 결국에 뭐예요? 진짜 자기 취향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관계에서의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외형에다가 신경을 쓰게 되는 경우.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어떻게 보면 실제 부자들의 이 네 가지가 이 부자들의 옷차림이나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실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거, 이 결에 맞는 자기의 옷을 입는 거, 이런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부터 다시 보면요. 결. 나의 특징 아니면 나의 장점, 나의 무기를 어떻게 잘 보여줄 것인가. 아니 두 번째, 남들과 다른 취향을 좀 보여주려고. 세 번째, 돈으로 젊음을 사기 위해서. 네 번째, 관계의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네 번째 마무리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요즘에 무슨 상황이 됐냐면 원래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이 우리가 관계에 편안함, 이걸 추구하기 위해서 돈을 쓴다는 건 내가 버는 것 안에서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려고 얘가 넘어가는 애들이 나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서 이 4번 항목이 있잖아요. 많이 퇴색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명품을 입으면 돈이 없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이거를 제 입으로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렇지만 이거 마무리 보너스로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언제 제가 명품을 샀나요? 저는 살면서 명품이라는 건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언제 샀나요? 예를 들어 신사임당 채널로 잘 나갈 때 그때 제가 샀나요? 이때 검정티만 입고 살았어요. 그래도 나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자존감 뿜뿜했다고. 근데 나락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거 사기 시작하잖아. 네. 이걸 입는다는 것이 지금 잘 되고 있다, 내부적으로 건강하다 이런 증거가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증거가 있잖아요. 안에 지금 이거 질샌더도 이것도 비싸게 주고 샀어요. 언제? 나락갔을 때. 신사임당 잘 되고 있을 때 이거 샀어요? 안 샀다는 거예요. 30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드릴 거예요.
나이가 들면요, 생기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들이 뭘 가져오나요? 바로 후회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냥 단순한 얘기를 해볼게요. 젊었을 때 건강관리 할 걸, 운동 좀 할 걸, 이게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60대 이후에 올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30대부터는 이게 좀 다릅니다. 그죠? 30대만 돼도 이런 후회가 생겨요. 30살 이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이런 것, 이런 건강에 대한 거 말고 진짜 찐으로 후회되는 것 3가지를 지금부터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럼 30대 넘었으면 이거 안 챙겨도 되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챙겨봐야겠죠. 첫 번째입니다. 바로 자산입니다. 30대 이전에는요, 자산 격차라는 거 잘 모릅니다. 30대 넘어가면요, 이게 격차가 엄청 체감이 나기 시작해요. 그 20대 때는 뭐가 자산 격차예요? 뭐, 누구는 조던 신고, 누구는 뭐 필라 신고, 그런 정도? 아무리 금수저, 흑수저라 그래도요, 자산 격차가 스마트폰 누구는 애플 쓰고, 누구는 화웨이 쓰고, 이 정도예요. 그쵸? 작용하는 거에 대해서 차이가 안 난다는 거. 하는 기능적인 차이도 별로 안 납니다. 입는 옷이 어쩌고 저쩌고, 옷이야 뭐. 그죠? 어차피 같이 학교에서 수업 듣고, 뭐, 술 마시고, 그거밖에 없어요. 뭐 하루에 뭐 얼마 쓰겠어요? 우리가 쓰는 돈이 뭐 100만 원 안에서 차이가 나요. 100만 원 안쪽이라는 거예요. 누군 10,000원 쓰고, 누군 100만 원 쓰고. 이게 많이 차이 나나요? 10,000원이랑 100만 원 차이 많이 나요? 100배 차이 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절대값으로 보면 99만 원 차이밖에 안 나요. 99만 원 차이라는 건 어때요? 나중에 나이 먹고 한 달이면 벌고 넘치는 돈이에요. 그래서 20대 때 1만 원에서 100만 원 차이는 별로 큰 차이가 아닙니다. 거기에 남자들은 뭐 해요?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가지고 뭘 느껴요? 금수저고 나발이고 뭔 상관이야. 다 같이 빡빡 밀고 그냥 뺑이 치는 거지. 근데 취업하고 3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삶의 모습이 이런 100만 원 차이가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자산 격차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20대의 생각으로 이 100만 원과 10,000원 차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남아있지만요. 근데 실제적인 자산 격차가 엄청나게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일단 사는 동네가 달라지죠. 결혼하고 신혼집 구하고 하다 보면 돈 많은 친구는요, 뭐, 그쵸? 강남 3구라는 데를 가 있습니다. 강남 3구. 그쵸? 사는 동네가 달라져 있어요. 더 좋은 동네 가는 친구도 있죠. 아니면 내가 우리 동네에서 못 살아. 별거 없어 보이는 우리 동네 아파트가. 나 지금까지 뭐 분당에서 낳고 자랐어요. 분당에서 낳고 자랐어. 근데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야. 우리 어릴 때 그냥 공짜로 뛰어다니던 그 아파트 하나, 24평짜리가 얼만지가 이제 인식이 되는 게 바로 30대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인식돼요? 인식이 없어. 막 자전거 그냥 막 걷어차고 그러고 다니던 동네 아파트인데 이게 이 가격이야? 처음 느끼게 된다는 거죠. 아니면 사는 곳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소비 습관도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들 취미생활 전부 다 차별화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부모님 자산 격차가 있어도 어때요? 같은 학교 다니고 같은 부대 근무하고 같은 동네 분식집에서 떡볶이 먹고 하니까 떡볶이 가격 차이 나봤자 누군 2접시 3접시 먹을 수 있지만 나 한 달에 1접시 먹으면 이건 뭔데? 아무 차이도 안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겹치는 자체가 없어집니다. 만나면 대화가 통할까요? 안 통해요. 이 친구들이랑 어쨌거나 누구는 떡볶이 맨날 먹고 피카츄도 먹고 뭐도 먹고 했지만 나는 한 달에 한 번 먹었단 말이야. 생일 때만 먹어서. 그런데 경험은 어때? 경험 격차가 없어. 경험 격차가 없다는 거 너무 중요한 거죠. 만나면 할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만나면 할 말 자체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30대부터 이게 엄청 벌어지기 시작한다. 30대부터. 이게 금수저랑 격차를 느끼는 거는 차라리 고통이 없습니다. 쟤네 집 원래 잘 살았지 뭐 하면. 근데 진짜 뼈 아픈 게 뭐예요? 진짜 아픈 거는 나랑 똑같은 레벨이었는데 잘 되는 사람들이 꼭 나와요. 이게 우리가 타임이라고 해봅시다. 이때 코로나가 발생했어요. 그 전에 스터디하던 사람들 자산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됐어요. 많이 빠졌다고 막 떠들잖아요. 이만큼 됐어. 근데 코로나 이전에 준비했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때 자산 격차가 제일 불쌍한 게 뭐냐면 이때 20대였어. 그리고 이때 30대를 맞이한 거예요. 근데 30대가 되면 안 그래도 자산 격차가 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자산 격차가 어떻게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된 거야. 그 다음 다시 또 이런 심정지상 시대가 다시 오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어떻게 돼요? 이때 자산 격차가 벌어질 때 이때부터 준비했던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갔어. 여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아, 역시 나 원래 예전에 살던 방식이 맞아. 이런 슬픈 상태가 된다는 거죠. 지금 준비해야지. 지금 이렇게 침체기, 지금 건물 산다. 지금 대출해가지고 건물 산다. 이러면 개욕 먹죠. 금리가 이만큼인데. 이런 침체기에 여전히 관심 있고 자기를 키우고 하는 친구들이 이거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다시 이렇게 되고 나잖아요. 여전히 자기 개발하고 여전히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사람들이 또다시 어떤 행운을 맞아가지고 이런 시기가 오고 나잖아요. 그러면 뒤따라오는 사람들 무조건 생겨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준비 안 하고 바로 뛰어들 수 있어요? 준비하는 사이에 점점 격차가 계속 벌어져. 준비하는 사이에. 준비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현실입니다. 이런 자산 격차라는 거예요. 나랑 비슷한 수준이던 사람이 훅 벌어지면서 우리가 그때 포모?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포모. 그쵸? 이런 공포감까지 들 정도로 눈이 돌아갔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왜? 나랑 비슷했거든. 아니, 나보다 더 가난했거든. 이런 친구가 이제 격차난다는 걸 실감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눈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아, 나도 투자 공부 좀 할걸. 저 친구 유튜브 한다 그랬는데 할걸. 뭐 할 때 할걸. 제가 2018년에 스마트 스토어 해보자 그랬어. 그때 뭐였냐면은, 그때는 이름이 스토어팜이었어요. 스토어팜. 이거 해보자 그랬어. 그래가지고 잘 된 분들 엄청 많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면 뭐 얼마나 까먹었다고. 이거 해서 내가 100만 원으로 시작한다 그래. 100만 원 까먹어서 뭐. 예. 그래서 저 지금 뭐 해요? 저는 지금은 이제 유튜브 해보자 그래. 이거 뭐? 이거 해서 까먹으면 뭐 얼마나 까먹는데? 근데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난다고요. 그죠?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안 해도 됩니다. 이미 하고 싶은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런 격차가 본격적으로 실감나는 게 언제다? 30살부터예요. 30대다. 20대는 뭐 대학 졸업하고 남자들 군대 갔다 오고 나면 차이 날 만한 시간도 없어요. 남들 다 가는 대학 군대 끝내고 보내고 시간 뭐 그거 다 해봤자 뭐 1, 2년밖에 안 돼요. 그쵸? 차이가 날 수 있는 시간이. 왜냐면 다 대학 다니니까. 다 군대 갔다 오니까. 그럼 차별화할 수 있는 시간이 1, 2년밖에 안 돼. 격차가 별로 안 나요. 이때까지만 해도 더 셈이야. 여러분이 아직 20대 아니면 30대 초반이다. 이때 아직 친구들과 나랑 자산 격차 별로 실감이 안 나는데 이때가 제일 긴장해야 될 때예요. 왜? 다른 친구들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튀어나갈 애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격차가 안 난다면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외모. 생긴 게 그냥 잘생긴 대로 태어나고 못생긴 대로 태어나고 그냥 그런 거 아닌가? 20대 때 대학생 때는 어때요? 맨날 술 먹고 늦게 자고 밤새고 해도 괜찮아요. 젊으니까 건강하니까 소화도 잘 되고 대사량도 높아서 생각보다 살이 안 쪄요. 찌고 싶어도 안 쪄요. 살도 탄력이 있죠. 피부도 탱탱하고 그래서 나는 원래 살이 안 쪄. 나는 원래 피부가 좋아. 이러고 가다가 이게 30대 가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없어요. 성장 호르몬. 네. 그러다가 확실해집니다. 예전에 잘생긴 장동건님인가 정우성님인가 하여튼 엄청 잘생긴 연예인이랑 친구들 찍은 사진을 봤어요. 그분이랑 친구들이랑 같은 나이대 분들을 찍은 사진을 봤는데 이게 최소 그 친구라고 하는 사람은 할아버지야. 예, 10살은 더 많아 보여요. 물론 연예인은 좀 얘기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인도 좀 차이가 납니다. 20대부터 운동하고 음식하고 관리하고 규칙적으로 자고 하면은 얼굴 몸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뭐 못생길 수 있고 몸매 안 좋을 수 있지. 근데 당장 눈에 보이는 비주얼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바로 자신감과 자존감입니다.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먹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이거 다 뭐예요? 자기관리예요. 이렇게 꾸준히 관리한 사람들은 난 잘할 수 있다. 이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붙습니다. 사람이 자신감이 있으니까 어때요? 새로운 일에 도전도 잘하고 다른 사람 만났을 때 호감을 심어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비즈니스 할 때 누군가 저를 보고 호감을 느낀다? 이게 엄청난 무기더라고요. 사람이 생각보다 감성적인 존재예요. 이성적이지가 않아요. 누가 능력이 예를 들어서 A 능력 있고 B 능력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럼 껍데기 보고 판단한다니까. 사람들은 껍데기 보고 판단해요. 저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내 안에 있는 이게 이런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만약에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A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더 못되게 돼. 왜 그러냐면 내가 이런데도 나를 좋아할 거야? 나 실제로는 이런 사람이야. 막 이런 거야.
진짜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나를 좋아해줘야지. 나 스스로 인간 자체를 좋아해줘야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지. 이러면서 더 막대했어요. 더 못되게 대했어. 근데 나이 먹으면서 알게 됐어요. 이게 또라이라는 걸. 사업을 하거나 뭐 할 때도 그런 거 있어요. 내 상품성만 좋으면 되지. 내가 왜 이거를 사람들한테 좋은 디자인을 해야 돼? 디자인은 상관없지. 근데 지금은 실제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 껍데기만, 디자인만 좋아도 성능 떨어져도 산다니까. 예. 우리가 장사할 땐 그렇게 생각하면서, 물건 살 땐 그렇게 생각하면서 왜 나에 대해서는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에는 가치관이 달랐어요. 그 신사임당 초기에 보잖아요. 초기에 보면은 제가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찍던 시절이 있습니다. 왜? 진짜 가치가 있으면 누구나 와서 보겠지. 근데 실제로 제가 그 이후에 많은 안 좋은 판단들이 달렸어요. 많은 안 좋은 판단들. 이 새끼 뭐 눈깔 봐라, 뭐 관상과학이다, 어쩌다. 근데 요즘에는 제가 그래서 뭐였냐면 얼마 전에 제가 나락 갔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남으니까 제가 쇼핑을 해요, 쇼핑. 그래서 산 옷들이 있어요. 이제는 또 안 해요. 지금은 좀 괜찮아져가지고. 이때 사람이 자존감 박살나니까 뭐라도 하려고 이제 쇼핑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 산 옷 가지고 옷을 챙겨 입고 하고 하니까 구독자가 또 늘어나더라고. 신경을 쓰는 게 나한테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씁쓸하지만 외모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경 쓰고 관리할 수 있어야지 30대 이후부터는 같은 경쟁력이라 그랬을 때 이 차이를 줄일 수가 있다. 아, 나도 어릴 때부터 좀 신경 쓸걸. 세 번째입니다. 진짜 재밌는 거예요. 바로 너무 촌스럽죠? 바로 꿈입니다. 이 단어 자체는 누군가에게는 되게 촌스러운 단어로 보일 거예요. 이 꿈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30대에 웬 꿈이 웬 말이냐 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미 격차에서 조금 뒤처지기 시작한 거죠. 이 꿈이라는 걸 누군가에게는 사치제예요. 이 단어가 사치제라고, 루이비통 이런 거라고, 뭐 다이아몬드 이런 거라고요. 그게 뭐, 꿈 얘기하고 있네. 이런 거야. 근데 누군가한테는 필수제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게 없으면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예.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더 문제예요. 꿈 격차라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진짜 뼈아픈 격차가 바로 이 꿈 격차입니다. 30대쯤 되면 뭐 하고 있을까요? 대부분 직장 생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직장인이라고 다 같은 직장인이 아니에요. 잘 보면요, 눈빛부터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하루하루를 기대하면서 살아요. 어떤 사람은 이미 눈이 죽었어. 동태눈깔로 진짜 내가 월급 받으니까 하지. 이렇게 살아요. 심지어 똑같은 직장 다니고 똑같은 직책이어도 차이가 나요. 월급도 같은데, 사는 동네도 비슷해도 차이가 나. 학력도 비슷해도.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꿈격차입니다. 직장을 다녀도 꿈이 있는 사람들은요, 눈이 살아있어요.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지만 이거는 내 생활 해결하는 거고 내가 이걸 통해서 내 사업을 하겠다라는 꿈이 있으면 회사에서 뭐라도 하나 더 배워가려고 열정적으로 일하죠. 내가 뭐라도 하나 더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득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눈이 죽어있는 분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일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월급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 직장에서 버티는 것, 그냥 그것이 내 목표인 거고 여기서 올라가겠다라는 욕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직 관심사가 나 휴가 때 뭐 하지? 어떻게 하면 일을 덜 하지? 퇴근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하지?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꿈이 없어진 사람들이, 꿈이 있는 사람들 보고 뭘 저렇게까지 하냐? 대충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살지 마라. 이런 얘기해요. 왜? 진짜 남들의 기대는 뭐예요?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 버리는 게, 여러분의 꿈을 버리는 게 남들의 기대라고. 근데 왜 여기에 부응을 하려고 그러냐고요. 예. 이런 차이를 어디서 볼 수 있냐? 바로 점심시간 때 얘기를 해보면 알아요. 점심시간 때 얘기를. 꿈 있는 사람들은요, 점심시간에 무슨 얘기를 해요? 일 얘기해.
꼭 회사 일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뭘 하고 싶은지 아니면 관심사, 진짜 이 내 성장적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근데 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쉬는 시간에 휴가 얘기하고 쇼핑 얘기하고 최근 인기 있는 뭐 예능 얘기하고 말하는 거 들어보면 이 사람의 꿈이 있냐 없냐 그냥 바로 보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꿈이 얘는 감독일 수 있어요. 그럼 그거 맞지. 꿈이랑 상관없는 얘기를 한다고. 이게 무슨 꼰대 같은 얘기냐. 너가 사장이라고 일 열심히 하라는 거 아니냐. 근데 솔직히 주변에 한번 우리가 사람들 둘러보자는 거예요. 맨날 회사 욕하고 어떻게 하면 일 좀 덜 하고 놀아볼까. 이런 꿈 없는 사람들이 좋아 보이세요? 아니면 바쁘게 살아가지만 자기가 목표를 당당하게 가지고 안에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좋아 보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꿈을 얘기했는데 야유받는 조직에 있잖아요. 그 빨리 나와야 돼.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이야. 왜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외눈박이 날아가면 두 눈 달려있는 사람 비정상이라고. 조직의 상태가 나는 그렇게 했더니 나 욕먹고 막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게 꿈 날리는 거고 이런 상태잖아요. 그럼 나는 그 회사 왜 다니나 모르겠어요. 꿈이 없어지면요 힘이 없어져요. 사실 이 차이는 30대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20대 때도 목적의식 가지고 있는 애들은 어때요?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대부분 관심도 없어요. 노느라 바쁘니까. 근데 30대 되면 어때요? 직업전선에 뛰어들다 보니까 나도 직장생활 하면서도 그 반짝임을 잃어버리게 돼. 왜냐면 내가 점수 맞춰서 대학 간 것처럼 그냥 되는데 취업했으니까. 그거가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어서 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빨리 해결해야 되는 이런 급한 불들이 있으니까 그걸 끊으라고 취업을 했는데 갔는데 다 동태밖에 없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해가지고 이직 준비하고 해가지고 안 그런 조직으로 가야 돼요. 그쵸? 내가 그거에 근데 나는 동태 눈깔하고 난 그거가 그게 행복할 수도 있어요. 동태 얼마나 맛있는 생선이에요. 예. 그거를 행복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면 거기에 젖어 있는 게 행복인 거고, 만약에 안 그렇다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반짝이는 사람들이 30대가 돼서도 그 반짝임을 잃지 않는 사람,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가 오히려 역체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꿈격차라는 거예요. 꿈격차. 그죠?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꿈을 꿈 위에 먼지 쌓이는 거 계속 닦아야 돼요. 사실 한 살 어릴 때부터 다음 날이면 괜찮지 그 다음 날이면 괜찮지 하지만 그게 지나고 보면 먼지가 뭐 하루에 쌓이나? 아니 그거 쌓이다 보면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닦아야 돼. 맨날 닦아야 돼. 예. 꿈 있는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해도 눈빛부터 다르다. 30대 이후로는 꿈 있는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이다. 예,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30살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3가지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바로 자산격차. 자산격차가 납니다. 두 번째, 30대부터 뭐 차이가 나요? 외형 격차가 납니다. 예. 30대부터 어떤 차이가 나나요? 꿈격차 납니다. 예, 이 3가지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대충 살아도 지금 차이 별로 없다? 30대 되면 이게 어떻게 벌어지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를 미리 알아두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내가 아직 30대 초반인데 별로 차이 안 난다. 나 아직 이 상태다. 그러면은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미뤄진 거야. 친구들이 조금 좋은 친구들인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나요? 내가 인생을 바꾸려면은 한 얼마가 있어야 될까?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얼마가 있어야 될까? 얼마 있어야 될까?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지금 내가 버는 게 그때 뭐 직장인이었는데 그거보다 내가 5천만 원만 더 있어도 이게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만 있어도 더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한 4천 정도 모았거든요. 이거 거의 다 왔잖아요. 이거. 예. 그때 뭐였냐면은 이런 재테크 책에 요즘엔 또 1억만 모아봐라 이러는데 그때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5천만 원만 모으면 뭐 이걸로 이제 뭐 경매 같은 거, 부동산 경매입니다. 그런 거 시작할 수 있다.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해도 자 보세요. 제가 5천만, 요거는 지금 제가 준비했던 얘기랑 좀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부동산이나 뭔가 투자해서 1억을 모으면은 뭐 다른 세상에 온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2억은 더 쉽다 이러잖아요. 근데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 까먹을 수도 있거든요.
뭐냐면, 자, 보세요. 1년에 1000씩 모아가지고, 저는 5년 모았는데 4000 모았어요. 왜냐면 뭐 비상금도 쓰고 하다 보니까. 근데 예를 들어 5000을 모았다고 합시다. 1000만원씩 해가지고. 그럼 5년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매물을 하나 딱 사잖아요? 그럼 다음번까지 또 5년 모아야 돼.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빵빵빵 늘지가 않는다니까. 갭도 있잖아요. 갭도 마찬가지예요. 갭 투자 아시죠? 전세 끼고 사는 거. 갭 투자도 무한히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아파트 갭 투자 말하는 거예요. 빌라 갭 투자 워낙 사기 많고 이러니까. 갭 투자 하는데 뭐 작게 갭 잡는다 그래도 한 5천은 들어요. 5천 갭은 든다고. 세금까지 내야 되니까 취득세까지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빠듯하게 하면은 좀 위험하니까 뭐 전세 빠질 수도 있잖아요. 한 1억은 들어요. 그래서 뭐 1억이라는 얘기가 나왔나 봐요. 여튼 그러면 내가 이거 1억 하는데 직장생활 얼마 해요? 한 5년에서 8년 해야 돼. 그러고 나서 그 다음번 부동산 투자를 할 때가 되면은 이미 내가 예를 들어서 28에 직장생활 시작해가지고 8년 모아가지고 36에 1억 모았어요. 이게 정상적인 페이스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처음으로 이거 부동산 투자 1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한 8년 지났어요. 또 1억 모아. 그쵸? 좀 더 버니까 좀 더 줄여봅시다. 한 6년 뒤에 한다 그러면 42살 돼. 그러면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게 기회가 한 번 남은 거예요. 제대로 된데 멀쩡한 갭 투자를 하려면 이 정도는 든다고. 아니면은 진짜 어디 그 부천이나 화곡동 이런 데 빌라 반지하 경매 해가지고 그 월세 받는 거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거는 답이 안 나온다고요. 그건 제대로 된 갭 투자도 아니에요. 그거 엑시 전략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튼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럼 실제로는 이거를 3번밖에 못 하는 거야. 우리가 소득을 유지를 한다면. 저는 이거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5천만 원을 하고 내가 그때 뭔 소리를 했냐면 이거를 한 사이클이라는 표현을 했어. 돌려본다. 돌려본대. 이게 인생에 3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너무 멍청한 선택을 했던 거죠. 멍청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막상 5천까지도 못 가고 4천까지 갔을 때 저는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속았다. 나 이렇게 벌어가지고는 인생 안 바뀌는구나. 그 5천만 원 생기면 인생 바뀌나요? 실제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이거 2배 띄우면 1억은 바뀌어요? 1억도 안 바뀌어요. 요즘에 오피스텔 월세 보증금이 1억이에요. 이걸 대출 받았다가 그냥 내 돈으로 바꾸는 정도야. 그냥 여전히 나는 월세 살아야 돼. 그죠? 인생 1억이 있어도 안 바뀌어. 그럼 2억은요? 3억은요? 안 바뀌어요. 통장에 여러분 갑자기 3억 들어온다 그래서 내가 어제까지의 삶과 오늘부터의 삶이 다를까요? 안 바뀌어요. 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얼마인지 아세요? 10억이에요. 10억. 그러니까 한 10억까지는 그냥 내 집 하나 생기는 거지 안 바뀐다는 거예요. 10억까지 가도.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얼마가 있어야지 인생이 바뀔까. 그러니까 10억까지 가도 서울에 내 집 그냥 하나 생기는 거고 여전히 내 삶은 똑같은 거예요. 너무 허무하죠. 네. 그럼 내가 우리가 경제적 자유 이런 어감을 살릴 수 있을 정도로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뭐 지금도 그렇지만 월 한 1,000만 원 정도 그냥 내가 마음 놓고 쓸 수 있으면 그렇지 않을까? 이 돈이 얼마였냐면 30억이에요. 왜? 5% 수익률을 가정하면 얼마예요? 30억에 5%? 1.5억이잖아요. 이거에서 뭐 세금 떼면은 한 월 1,000만 원 얼추 되잖아. 15.4%가 있잖아요. 이자 소득세가. 그 월 1,000만 원이에요. 그래 인생을 내가 완전히 졸업을 하려면 한 30억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아예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한 가지 너무 신기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일이. 뭔 일이었냐면 제가 인테리어 소품 쇼핑몰을 했었는데 이름이 이거예요. 코제트라는 쇼핑몰을 했었어요. 여기서 했었는데 제가 어느 날 제가 이걸 언급을 했거든요. 언급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쇼핑몰 관련된 컨텐츠로 좀 잘 되고 있었어요. 근데 제 몰을 깠단 말이에요. 유튜브에. 근데 그게 한 20만 뷰가 나왔어요. 제 쇼핑몰을 깐 거야. 처음으로. 근데 여기서 너무 재밌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뭐였냐면 여기서
1000명이 유입이 됐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원래 팔리던 것보다 그날 하루에 50만 원이 더 팔린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저는 그냥 일상적으로 쇼핑몰 하고 유튜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50만 원이 처음 생기는 사건이 우연히 이 사건을, 이게 1000명인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건을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제가 인생이 계속 안 바뀌었거든요. 유튜브 하면서도 맨날 그 얘기 했었어요. 나 30억 벌면 그만둘 거야. 인생을 바꿔야 되니까. 근데 있잖아요. 50만 원이 들어오는 날, 제가 그날부터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 30억과 이 50만 원의 차이, 이게 뭘까요? 이걸 깨닫는 순간 제가 뭔가 돈에 대해서 아니면 이 돈 버는 것에 대해서 약간 퀀텀 점프가 됐던 순간이에요. 여러분이 이 포인트를, 지금부터 말할 이 포인트만 깨달아도 이후에 말할 이유들 몇 가지만 제거하면은 먹고 사는데 1000만 원은 충분히 달성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얘기 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욕 많이 먹었죠. 누구나 월 1000만 원 벌 수 있다. 욕 많이 먹었는데 저는 이거 진짜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인 것 같아요. 수많은 분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예요. 야, 50만 원? 너 그래서 유튜브 하는데 몇 시간 듣는데 그 시간 하느니 알바하는 게 낫다. 유튜브 하는. 맞는 말이에요. 너무 맞는 말이에요. 50만 원의 가치를 한번 따져볼게요. 시급으로 따지면 지금 시급 얼마죠? 지금 시급 뭐 9천 얼마 해가지고 한 10,000원 돼요. 그쵸? 주휴까지 하면 10,000원 됩니다. 그럼 50시간 계산하기 쉽게 해보자면, 그쵸? 50시간이면 5시간씩 열흘만 일하면 돼. 50만 원 버는데 그렇게 유튜브 한참 해서 20만 뷰 터져 50만 원 벌 거면은, 그죠? 이거 해서 5시간씩 일하면 열흘만 일하면 되고 10시간씩 일하면 5일만 일하면 되잖아요. 한 달에. 2시간씩 일하면 25일만 일하면 되고. 그죠? 편의점 알바가 훨씬 잘 버는 거예요. 유튜버보다. 거기다가 이 편의점 알바는 일단 내가 되기만 하면은 이 돈 받을 가능성 거의 100%잖아요. 편의점 점주가 또라이만 아니면. 근데 이거 50만 원은 진짜 이상하게 생긴 거라니까. 갑자기 띵! 이거 내가 기대도 안 했는데 이거를 내가 까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없었는데 20만 뷰가 터졌는데 50만 원 벌었어. 이거 뭐 비교를 해보면 편의점 알바가 훨씬 낫지. 그래서 제 유튜브 초반 영상을 보면 유튜브로 돈 벌 생각이 없습니다 막 이런 소리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게 있어요. 이 시급 1만 원에 내가 50만 원 버는 거를 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바 더 뛰어야 돼. 시간을 더 늘려야 돼요. 그죠? 근데 요거를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다 이거를 구인 광고죠. 구인 광고를 하니까 일단은 여기로 생각이 간다고. 근데 더 애매했던 여기에 돈 버는 답이 있었던 거예요. 생각하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가 깨달은 거는 30억이냐 50만 원이냐 이것보다 여기서 이 돈이 같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돈에 자, 두 가지가 있는지만 우리가 먼저 체크하는 거예요. 수익률이라는 게 존재하는지, 성장률이라는 게 존재하는지, 이 두 가지만 일단 봐야 돼. 그 돈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수익률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성장률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지. 자, 우리가 월급에 대해서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아니요. 월급이 만약에 월급이 이자라면 원금은 내 인생인 거야. 그죠? 뭔가 이 퍼센티지가 없어요. 인생을 어떻게 가치를 매겨? 인생을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뭔가 이 수익률, 퍼센티지로 표현할 수 있는 뭔가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이 개념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벌 수가 없어요. 온라인에서 특히. 예를 들면 이 50만 원이 나오는 시스템을 해볼게요. 진짜 비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진짜 극도로 비효율적인 시스템이에요. 이걸 잘했다는 게 아니야.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시스템을 깨달았다는 것이 중요한 거야. 50만 원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시스템 A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50만 원 나오는 시스템 A는요. 저는 인테리어 소품 코제트라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고 월 7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원래 제가 매출이 나오는 그 방식과 관계없이 아주 작지만 50만 원이라는 돈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이 돈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수익률이나 성장률이 있는지를 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가 경제적 자유 얘기할 때 30억에
5% 해서 얼마예요? 1,500만 원이잖아요. 요 계산하기 30억을 해서 5%한 1,500만 원. 그죠? 근데 이거는 수익률이라는 게 존재해요. 근데 성장률이 있어요? 성장률이 없어. 성장률이 없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해야 돼요. 자, 50만 원은 5%로 역산하면 얼마인가요? 자, 이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예요. 50만 원을 5%로 역산을 하면, 반대로 생각을 하면 어떤 숫자의 5%가 5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월에 50만 원. 월 50만 원이면 연 환산하면 600만 원이죠. 12개월이니까 50 곱하기 12 하면은 600만 원이고, 600만 원에 600만 원이 5%라는 얘기니까 곱하기 2 해가지고 10배 하면은 그 숫자가 나오는데 한 1억 2천이잖아요. 5%의 2배가 10%고 그거의 10배가 원금이니까 1억 2천이잖아요. 성장률을 제외하면. 월 5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은 1억 2천의 원금을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성장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얘가 성장률이라는 게 없을 때 내가 이걸 발견한 게 1억 2천을 번 것과 가치가 똑같다고요.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건 여기에서 이 20만 배에서 50만 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개선을 했더니 엄청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야. 특히 그 다음에 이 뷰라는 게 성장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이렇게 기다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해요. 이 두 가지, 이 유튜브에서 이거를 제가 트래픽이라고 하는데 트래픽의 폭발적 성장이랑 이 20만 뷰에서 50만 원으로 가는 이 과정, 이 통로의 개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했더니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뭐예요? 쇼핑몰이 있었고 여기에 유튜브 통해서 손님이 추가로 들어왔죠. 근데 채널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여기 사람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거 많이 팔렸을까요? 아니야. 제가 깨달은 거는 100명이 들어와야 100명이 들어와야 꽃병 한 개 산다는 거야. 겨우 꽃병 한 개를 산다는 거예요. 꽃병이 뭐 비싼 거 한다 그래서 10,000원짜리라고 했을 때 1,000명이 들어와야지 10만 원 버는 거예요. 그 50만 원 받았다는 건 20만이 받는데 5,000명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20만에 5,000이면 큰 숫자는 아니죠. 뭐예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때부터 제가 마음에 원망이 생겼어요. 내 채널은 왜 꽃병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왜 쇼핑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쇼핑몰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만 잔뜩 모여있지? 지가 창업 다마고치 해놓고. 그리고 제가 이 사건이 있고 정확하게 4개월쯤 뒤에 얼마를 벌었냐면은 50만 원이었잖아요. 4개월 뒤에 50억을 법니다. 50만 원 사건이 처음 있고요. 4개월쯤 뒤에 50억을 벌었어요. 뭐 했냐? 여기를 말도 안 되게 개선이 된 거예요. 어떻게 개선됐어요? 쇼핑몰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상품으로 바꾼 거죠. 바로 클래스 101이라는 서비스가 등장한 거예요. 여기서 매출을 얼마 올렸냐면 100억을 올렸어요. 그 회사의 회의실 이름을 신사임당이라고 했어. 자기들이 너무 고맙다고. 제가 5대5로 나눴는데 50억이 저한테 들어왔던 것 같아요. 왜 내 채널에는 쇼핑몰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밖에 없지? 하고 징징댔다가 그거를 어떻게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상품을 바꿨어. 그죠? 세금을 내고도 한 30몇 억 남은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 경제적 자유라는 게 갑자기 달성이 됐다니까? 처음에 클래스 101에서 너무 흥분해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아, 이거 맞아요, 이거? 이거 지금 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전화 와. 밤인데. 지금 이거 매출 맞아요? 막 이러면서 막 전화 와. 그 차이가 뭔가요? 같은 사람인데, 같은 유튜브 채널인데, 50만 원 벌 때랑 50억 벌 때랑 차이 뭐예요? 맞아요. 시장의 결과, 이 트래픽의 결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그 중에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시장을 내 맘대로 바꿀 수 있어요? 시장을 못 바꿔요. 시장을 애초에 작은 걸 선택을 하면 시장을 성장시키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시장 사이즈를 내 맘대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바꿉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강원도 한가운데다가 서울 같은 거를 똥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돈을 쏟아부으면 막 그런 얘기죠. 야, 라스베가스는 사막에 만들었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가서 사막을 만드세요. 클래스 101에서 전화 와가지고 이거 판매량이 너무 이상한데요. 이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엉규 씨 이거 정산할 때 잠깐 기다려. 정산이 늦어지는 거예요. 계속.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방식을 있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에다가 제가 몇 가지, 30가지 정도의 지표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표를 개발한 건 아니죠. 지표를 나눈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 지표를 그거에 맞게 정량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을 제가 만들어낸 거죠. 근데 그렇게 했더니 진짜 급격한 소득 증가가 일어난다고요. 수익률 5%가 있는 50만 원의 가치 얼마였죠? 1.2억이에요. 1.2억이라고 그랬죠. 근데 아까 그거 수익률이에요. 수익률만 있을 때 이 원금이라는 요 가치가 우리가 역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기다가 뭐가 생겼어요? 성장률이 생기면 아까 전에 그 50만 원의 가치는 그거는 얼마예요? 모르죠. 알 수 없죠. 얼마나 성장할지 모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지금 그 시스템 만드는데 돈 들어요? 안 든다는 거예요. 기업 온라인에 있잖아요. 유튜브 월간 사용자 수가 4천만 명 넘었다는 얘기는 이제 지긋지긋해. 그만 우리나라 사람 다 써요. 인스타그램 한 2천만 명 가까이 씁니다. 블로그도 아마 한 3, 4천 쓰는 것 같아. 근데 거기서 나한테 필요한 숫자 가져오는 거예요. 저한테 필요했던 숫자가 20만 뷰짜리 영상 5개, 6개였던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정도였던 거예요. 지금 지나고 보면 어때요? 지나고 보면 그게 엄청 대단한 일이었던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한테 필요한 숫자만큼 끌고 오는 거예요. 몇 명이 필요한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봐야 돼. 제가 이거 50만 원 하는데 100명 들어와야지 한 명 사는 거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갑자기 그 파는 사건이 일어난 거야. 나한테 이게 필요한 거였구나. 전 30억이 넘는 순간 알게 됐어요. 수익률뿐만 아니라 성장률이라는 걸 내가 고려해야 되는구나. 예전에 경제적 자유 계산할 때는 뭐예요? 수익률만 생각한 거야, 수익률만. 근데 실제로 성장률이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커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건 뭐야? 우리가 나무 비벼야 되는 거야. 처음에 이 50만 원짜리 불씨가 나올 때까지 나무 비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불씨 가지고 고성 산불 같은, 물론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산불도 그런 불씨에서 일어난다니까. 근데 문제는 이 근로소득은 당연히 행복하죠. 근로소득 아까 전에 우리가 그 편의점 알바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거의 업그레이드 버전들이 많이 있잖아요. 월급. 중요하죠. 중요해. 너무 중요하고 행복한 선택이에요. 진짜 좋아. 근데 극도의 부자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내가 큰 돈을 버는 거랑은 좀 다르다고요. 근로소득은 산불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로소득은 곱하지 않고 더해집니다. 뭐 더해요? 우리 이런 거 더하잖아요. 상여금, 성과금, 뭐 그런 거. 그죠? 뭐 명절 떡값, 통신비, 유류비. 이런 거 다 주잖아, 막. 다 영끌해가지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수익률 얼마예요? 수익률은? 없지. 내 통장에 1억 있으면 그냥 깔끔하게 1억인 거지. 근데 여기에서 한 단계 나가면 뭐라고요? 수익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성장률이라는 거예요. 여기 성장률까지 와야 돼요. 수익률이 있는 시스템은 얼마의 돈이 흐르느냐에 따라서, 얼마의 그 수익률에, 이 경로를, 수익률이라는 것이 생기는 이 경로, 얘 얼마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거잖아. 근데 얘 트래픽이 얼마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야 돼요. 이 돈복사 기계 같은 거를.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얘가 성장해야 된다고, 얘가. 예. 그럼 다 이 시스템 만들면 다 부자 되냐? 맞죠? 다 만들면 다 부자 됩니다. 근데 어때요? 이걸 이용할 사람의 숫자는 좀 정해져 있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큰 부자가 아니라 예를 들어 월 1,000만 원, 그거는 경쟁 단계가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이만하다고 하면은 원래 경쟁은 이렇게 커져야지 어깨가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죠? 서로 부딪히는 게 이게 경쟁이잖아. 근데 1,000만 원은 이런 거라고. 이렇게 아직 갈 게 엄청 많아. 이거 엄청 찍어도 돼. 경쟁 상태가 아니에요. 경쟁 상태가 아니에요. 나 하나 먹고 사는 거는 다 있다고요.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목표가 이런 거예요. 큰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 그럼 이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적은 돈을 받더라도 내 목표는 예를 들면 반도체에 대한 이런 거야. 그럼 삼성전자에서 내가 얼마를 받더라도 관계없지. 그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얼마의 가치예요. 그 관점으로 직장 선택해야지. 내가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을 포기하고 그거를 하는 거지. 근데 나와서 돈 벌면 저 같은 경우 우울증 왔었다니까요. 왜? 방송에 출연하는 거 못하니까. 방송 연출 못하니까. 저희 집에 TV가 없었어요. 저 옛날에 방송국 PD였는데 다른 친구들은 거기 막 JTBC도 이직한다 그러고 MBC 나간다 그러고 막 다 해. 저 뭐 하고 있어요? 저는 쇼핑몰 했으니까 이거 택배 싸고 있는 거야. 돈은 더 벌지.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추구한다면은 그 방식이 서로,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의 크기나 중요성이나 어떤 지금 산업의 헤게모니나 이런 거에서 내가 더 이걸 느낀다면 그걸 선택하는 거고, 돈을 쫓는다면 이걸 선택하는 거죠. 뭐 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근데 여튼 그런 겁니다. 근데도 돈을 쫓는다고 하면서 여기 와서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일까요? 기본적으로 이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첫 번째 힘들어. 두 번째는 그걸 바꿨는데 몸이 안 따라줘요. 세상에 수영 배우는데도 한 6개월 걸려요. 애기들도 하는 건데. 자전거도 처음 타면은 그 자전거도 진짜 엄청 쉽잖아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 하는데, 뭐 골프도, 달리기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달리기 다 달릴 수 있는 것 같지만 달리기도 또 배우더라고요. 못 만드는 건 어때요? 세상에 어떤 대부분의 것들은 돈이 안 되는 건데도 배우는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거는 돈까지 벌어야 되잖아요. 남의 돈을,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가져오는 건데 이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버티는 사람이 적어요. 왜? 그 시간이면 편의점 알바하는 게 더 많이 벌지. 이 논리가 이기는 기간이 한 1년 된다니까요. 그 기간 동안 멸시를 이겨내고 나는 어떻게 하든 어떻게든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이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남의 말이 예를 들어서 나랑 상관없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괜찮아. 그 시간이면 편의점 알바하는 게 맞지. 이게 맞는 말인 거야. 그래서 이기기 힘든 거예요. 저한테 누가 야, 너 여자잖아 이렇게 얘기해봐. 그럼 그게 뭐 돼요? 뭐 아무것도 나 아무 그거 없어. 내가 아니니까. 근데 실제 그 사람의 단점이 뚱뚱한 사람한테 야, 너 뚱뚱하네 이러면은 피해가 가잖아. 데미지가 들어가잖아.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참이야. 한 1년 정도는. 그 사람들의 말이. 그리고 이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끼리 연대가 없습니다. 우린 다 경쟁 상태처럼 느끼잖아요. 경쟁 상태에 있지도 않은데. 내가 잘 되고 안 되는 거랑 어디 내 친구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치킨집 열었어. 근데 내 친구도 어디 열었대. 근데 걔가 잘 되고 안 되는 거랑 나랑 관계 있어요? 걔 잘 되면 박수 쳐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나와서 혼자 하다 보면. 시기하고 헐뜯게 돼요. 사람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그 기간을 이겨내고 멸시도 이겨내고 질투심, 시기심, 마음속에 자동으로 생기는 거 이것도 없애고 그 와중에 서로 정보 공유를 해야 되잖아. 정보 공유를 해야지 성장이 되는데 그 와중에 그거를 넘어서면서 서로 공유해가지고 학습하고 연대하는 그 소수가 돈을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수만 곱셈의 영역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상여금, 성과금이 아니라 성장률과 수익률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된다. 요 방향으로만 좀 바꿔도 훨씬 더 저보다 빠르게 더 큰 부를 이루시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채널을 하면서 많은 부자들을 만나게 됐죠. 부자들도 만나고 뭐 부자가 된 사람 많이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진짜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얘기하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근데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세금을 많이 내려 그러는. 전 처음에 그 전에 온라인 쇼핑몰이나 자영업하거나 할 때는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거 세금 구간이 올라가게 되니까. 근데 진짜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지? 우리가 이거잖아요. 원래는 회사 돈을 개인한테 가져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세 가지까지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넣어놔야 되죠. 이거는 넣어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는 가져오는 게 아니죠.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 급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급여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넣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급여를 가져오게 되면 더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법인세를 급여가 나간 만큼 법인세를 적게 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법인세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급여를 많이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급여를 아예 안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배당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배당으로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개인으로 가져오게 되면은 결국에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는 거예요. 어차피 다 합산돼. 급여로 가져오나 배당으로 가져오나 다 종소세 합산입니다. 그죠?
그러면 급여로 가져오는 게 세금 덜 내니까 장점이 아닌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배당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2천만 원까지 분리과세를 해요. 15.4%인가? 그것만 내면은 종합소득세 합산이 안 돼요. 근데 이게 훨씬 넘어가게 되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배당을 예를 들어서 뭐 한 50억씩 받아, 20억씩 받아. 그러면 이거 급여로 받는 게 낫지 않나? 왜? 비용 처리되고 법인세를 안 내니까. 근데 부자들이 희한하게 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 세금을 사서 내지? 급여를 심지어 빵을 가져가면서. 왜 그렇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그 재무제표에서 있잖아요. 다 찍고 남은 거, 다 나갈 거 나가고, 매출에서, 세일즈에서 다 나가고 하는 게 결국에는 당기순이익이잖아요. 이게 매각할 때 이 세일즈와 당기순이익만 본다는 거야. 그게 뭔 얘기예요? 세일즈가 성장하고 있고 당기순이익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 이익률이 좋으면 이 기업에 영향을, 배당을 얼마 가져갔느냐는 이 기업에 영향을 안 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러면 뭐예요? 회사의 성장을 확실하게 보여주려면 급여로 비용을 계속 가져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내 급여를 줄이고 어차피 세금 내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이게 더 많이 벌어요? 매각이라는 것을 자신의 부자가 되는 옵션에 넣을 정도로 부자들, 그들은 배당으로 받는 선택을 하더라고요. 이게 뭔 소린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이익이 높으면 뭐가 좋아요? 예를 들면 기업 가치 평가를 이걸로 한다는 거예요. 이 세일즈 아니면은 이익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에 뭐 이거에 1배에서 2배, 아니면 뭐 이거에 10배, 뭐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그죠? 그러면은 이 이익이 10배라 그랬을 때, 매각하는 게 이익에서 10배를 받는다 그랬을 때, 그럼 이익을 얼마를 내느냐가 결국에 회사 가치잖아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이익을 한 달에, 우리가 급여는 매달 나가는 거니까요. 한 달에 100만 원이라 그러면 이거 이익률 10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200이잖아요. 내가 받는 게 1200인데 그거의 10배면 1억 2천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뭐 100만 원이 아니라 몇 억씩 가져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월에 뭐 5천씩 가져간다. 그러면 곱하기 12개월 하면 얼마예요? 6억이잖아요. 6억. 6억에 10배 하면 얼마예요? 60억이잖아. 그러니까 매각을 옵션으로 했을 때는 내가 연봉을 가져가는 것이 회사 가치를 훼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매출도 누락시키려고 하거든요. 중간 부자나 초반 부자들은 이 매출도 누락을 해가지고 여기 세일즈도 이 맨 위에 있는 것도 누락을 어떻게 할지를 하느라고 법인을 다 쪼개요. 법인을 다 쪼개거나 아니면 사업자를 새로 냈다 폐업하고 새로 냈다 폐업을 해요. 왜? 법인도 세율에 따라서, 세율 구간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그 법인의 이익이 얼마 남느냐에 따라서 10% 구간이 있고요. 20% 구간이 있고요. 25%인가요? 구간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돼 있어요. 저도 여기까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법인 때는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또 구간이 있으니까 이것도 다 쪼개놓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매각이 가능할까요? 매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매출 누락을 하려고 법인을 쪼개거나 아니면 사업자를 만들었다 폐업하고 동생 명의로 만들고 누구로 하고 이래가지고 개인 사업자만 계속 늘려가지고 아래 구간에서 계속 이렇게 하는 명의 분산을 일부러 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에 이 옵션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법으로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배당으로 가져가고 급여를 빵으로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자들은 이걸 오히려 더 내려고 그래. 세일즈를 어떻게든 더 올리려고 그래. 법인을 각 단계마다 쪼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원래는 10억을 벌었어. 회사가 이게 완전 다른 의도인 거예요. 법인을 쪼개는데 회사가 10억을 벌었어요. 각 업무 프로세스가 A, B, C가 일어나. 근데 여기서 1억 남기고 9억 남기고 1억 남기고 여기서 9억 다시 잡고 여기서 1억 남기고 여기 8억 다시 잡고 그러고 나서 B2C를 하는 이런 선택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매출이 빵 올라가잖아. 그럼 이거 매출 기준으로 기업 평가를 하게 되면 이 그룹사의 그룹은 그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된다는 거야. 근데
초반부자나 중간부자들은 뭘 하냐면 이거를 세일즈를 더 낮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도저히 처음에는. 근데 진짜 부자들 보면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하더라. 그래서 법인세를 오히려 더 많이 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다 걸리면은 결국에 이거 줄이다 걸리면 어디 가는 줄 알아요? 줄이다 걸리면 국세청에서 잡고요. 늘리다 걸리면 어디서 잡는지 아세요? 금감원에서 잡습니다. 금감원이 더 무서워요. 왜? 찐부자들은 더 부지가 크거든. 늘리는 애들은 이게 더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찐부자들은 이걸 안다. 그래서 법인세 어떻게든 많이 내려고 그러고 곱하기 10으로 회사 가치가 인정받으니까 이거를 제가 처음에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어디 보면 알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는 책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M&A 거래의 기술, 이 책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류호연 회계사. 두 번째 뭐예요? 네 돈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냥 네 돈을 써,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네 돈을 써. 그게 무슨 얘기냐? 가령 직원들이 사장님 저희 카누 맥심 말고 네스프레소 캡슐 놔주세요. 커피 머신 놔주시면 안 돼요? 이런 말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스프레소든 뭐 카누든 별로 차이가 안 돼 보입니다. 거기에 뭐예요? 비용 처리하면 되니까 좋은 거 아니야? 세금 줄일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싶단 말이에요. 근데 찐부자들은 이런 말 들으면 뭐라 그래요? 야, 그냥 팀장들한테 야, 너네 사비로 그냥 스타벅스 몇 번 쏴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회사가 돈을 그렇게 버는데, 회사 비용 처리도 가능한데, 왜 내 사비로 쓰라고 하지? 왜 팀장들한테 그냥 사주라 그러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아까 세금 많이 내려고 하는 거랑 같은 맥락에서 처리가 됩니다. 회사 비용 처리라는 게 겉으로 봤을 때는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가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비용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이 깎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 명한테만 사주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는 이거를 봐야 된다. 지속 가능성. 예를 들어서 회사 직원이 우리가 한두 명일 때는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1만 명이라고 해볼게요. 1만 명인데 카누가 4,000원이고 네스프레소 머신이 1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각 드는 비용이. 그러면 여기에다가 만이면 공을 4개씩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이고 요거는 얼마예요? 1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 명한테 해준다는 건 1만 명한테 해줄 수 있다면 한 명한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만 명한테 해준다는 얘기는 매월 1억 원씩이 더 들어간다는 거고 12개월로 하면 12억이고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회사를 매각할 수 있는 사이즈의 회사라면 1000명이라 그래도 1천만 원이고 1.2억이잖아요. 그럼 곱하기 10배라면 내가 지금 당장 네스프레소 캡슐로 이 한 명을 위해서 얘가 네스프레소 좋아한대요 하고 바꿔주는 것, 이게 그 한 명이 캡슐을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12억을 쓰는 거랑 똑같은 결정이라는 거예요. 야, 나는 왜 그렇게 쪼잔하겠구나. 회사가 돈을 번다는데 많이 뭐 컵라면도 깔아주고 뭐도 깔아주고 뭐 탕비실 운영하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근데 회사를 매각 사이즈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런 비용들 하나하나가 뭐예요? 회사 가치를 깎아먹는 거다. 예, 특히 지금 같은 고금리 시기에는 현금 흐름 자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로 영업이익을 깎아서 비용 처리를 하는 것보다, 자, 이거예요. 법인세가 올라가면 회사에서 법인세와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법인세라는 거는요, 영업이익에 붙는 비용 같은 거예요. 근데 금리라는 건 금융비용이에요. 이게 올라가면요, 배수가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듭니다. PER. 이게 줄어들게 돼요. 근데 법인세가 올라가고 금리가 낮아지는 시기에는 영업이익에 대한 비용이 더 높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비용 쓰는 게 더 맞는 선택이 돼요. 그래서 이 회사가 커지게 되고 매각 사이즈까지 고민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스타벅스 그냥 네 돈으로 그냥 걔 한번 사줘. 몇 번 사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부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진짜 부자들은 이런 것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주로 돼 있으면은 자기가 회사에서 가져가는 월급의 상한을 거버려요. 예를 들면 창업주가 한 달에 500만 원 가져가. 어떤 회사의 공신도 500만 원 이상 받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500만 원 받아가. 야, A가 500만 원 받아가는데 너 지금 얼마 달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지분을 팔 수가 있잖아. 회사를 매각 사이즈까지 키울 거면은 지금 당장 급여를 받는 것이 의미가 있다 없다? 저는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주커버그가 빵원 받는다 그랬을 때 와, 진짜 저 사람 대단하네.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었다. 저는 이걸 몰랐어요. 왜 그거 하나도 회사 돈으로 안 해주지? 아닌데 대기업 회장들 월급 엄청 가져가던데 그거는 창업주가 아니고 전문 경영인 경우에는 줘야죠. 아니면 창업주인데도 더 지분을 팔 수가 없어. 팔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회사 가치를 올려봤자 팔지를 못해. 기업 공개가 돼 있어. 아니면 매각을 그 회사가 너무 커서 매각할 만한 사이즈를 넘어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누가 사겠어? 가져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뭔 소린지를 몰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이해되고 나서 직원들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그냥 제 돈으로 합니다. 그럼 직원들 보기에도 좋아요. 아, 대표님이 사비로 저렇게 벅벅 우리를 사주는구나. 그럼 이제 아무리 비용 아끼라고 직원들 쪼아도 직원들 입장에서도 아, 그렇게 하는구나. 대표가 월급도 안 받고 자기 사비 쓰면서 솔선수범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려면 그냥 네 돈으로 사줘.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찐부자들이 진짜 하는 말. 그래서 몇 프로? 그래서 몇 프로인데? 뭐가 의미가 있을까? 저는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3천억 밸류에 투자 받았다 이러면 그 사람 3천억 벌었다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엑시시랑 투자 받았다라는 말이 그 투자 받은 거랑 엑시시 그냥 똑같은 줄 알았어. 근데 실제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완전히 아닌 거야. 완전히 아니에요. 가령 뉴스에서 누가 몇백억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거는 그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몇백억의 회사를 매각했다. 그것도 그 돈을 다 벌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몇 프로 들고 있대? 이거야. 투자 받았다 그러면 그래서 얼마 밸류에 받았대?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야? 나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어.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분 10%를 갖고 4천억 밸류에 매각을 하면은 이 사람 400억 번 거야. 그죠? 근데 이걸 몰랐어요. 난 4천억에 매각했다 그러면 이 사람 지분이 얼마인지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4천억을 벌었다고 생각을 했어. 잘 팔았는데 그냥 축하해주면 되지. 그거를 왜 태클을 거나 싶은 거야, 이게. 근데 사실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직장인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A부서에서 성과급 얼마 받았대. 같은 회사 다녀, 같은 회사. 그럼 B부서에서 그 얘기 하지 않아요? 야, A부서 이번에 성과 얼마 나왔대. 우리 얼마 나올까? 이거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은 왜 그 디테일한 거를 파볼까? 그냥 저는 남의 얘기니까 그냥 박수 쳐주고 그냥 끝내면 축하해주고 이러면 되지. 왜 그거를 어디 연락해가지고 막 지분 알아보고 뭐 이거 왜 하나 싶었어요. 근데 뭐예요? 이게 우리 직장인 입장에서는 A부서 성과급 같은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지분 몇 %였대? 엑시트할 때 주요 주주 누구였대? 얼마 밸류였대? 뭐 이런 거 다 따지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사주는 조항들, 리픽싱 조항, 이런 것들이 있대. 그거 뭐였대? 거기 법무법인 어디였대? 이거를 다 파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제가 이 부자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기사에 나온 엑시트 금액을 다 가져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치는 않더라. 지분이 3천억 엑시트를 했어도 대표적으로 지분이 10%밖에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이 사람은 3천억 자산가가 아니라 300억 자산가인 거죠. 그것도 세금을 떼고 나면은 300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매각한 사람은 굳이 그거 내가 지분 18%였어요. 리픽싱 조항 있어요. 언제까지 경험업 어떻고 이거 얘기해요? 안 해. 언론은 얼마의 매각 이렇게 하지 얼마 어떻게 되고 이거 얘기를 기사에 써요? 어차피 다 이해도 못해요. 저도 이해 못했잖아. 예. 숫자가 커야지 멋있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몇 천억씩, 그럼 몇 천억 다 가진 줄 아는데 찐부자들끼리는 그것도 또 다른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엑시트했다, 얼마 벌었다, 아니면 투자 받았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지분이 몇 %인데, 아니면 얼마 가치로 받았는데, 이런 얘기들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고, 그게 정상인 거예요. 부자들이 심보가 고약해가지고 누가 엑시트했다는데 그거를 막 다 조사하고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화려한 겉면을 까보고 보면 그런 경우를 하도 많이 봤으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보고 나한테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제가 처음에 부자들을 보면서 이해를 못했던 것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방식이더라. 이런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자들한테 이해 안 됐던 거, 세금 많이 내야 돼. 세금을 아끼는 것보다 단기순이익 높여가지고 10배 곱하는 게 더 낫다. 두 번째, 그냥 네 돈을 써.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보다 그거를 직원들 곱하기 직원수 N수 한 다음에 곱하기 또 10배가 나간다는 거를 그 사람들 알고 있다. 만약 팀장한테 그럼 민원 들어가면 너 돈으로 한번 사라. 내가 돈 줄 테니 그냥 이걸로 해. 세 번째, 그래서 몇 %인데 뉴스에서 큰 숫자에 강조하는 거에 속아서 눈속임 당하거나 이러지 않고 나한테 적용해야 되는, 야, 다른 부서 성과가 얼마 나왔대, 그럼 우리 얼마 나올까? 이걸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재개발 한다면 감정평가 있죠. 이거랑 너무 비슷한 감성인 거야. 거기 감평 얼마 나왔대? 거기 대지 지분 얼마래? 이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업에 대해서도 이 감정으로 이런 그 눈높이에서 접근을 하더라. 처음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재개발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기업 평가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진짜 부자들의 대화를 듣고 뭔 소리구나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보시고 네, 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은 아까 중간에 얘기 드렸던 M&A 투자의 기술, 그거 읽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제가 아무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냥 그 책이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예, 다른 거는 보고 제가 너무 말들이 어려워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데 쉽게 써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은 의지박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의지박약이라는 건 성실성이 굉장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실성이 낮은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유전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그거를 잘 몰랐어요. 이런 사람들, 의지력이 낮은 사람들이 중독으로부터 잘 벗어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게임이나 담배, 뭐 단 것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아주 쉽게 중독되고 벗어나지는 못한다는 거죠. 제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됐냐면요, 제가 바로 이런 형태였기 때문이에요. 이 쉽게 중독된 게, 저는 뭐에 중독됐었냐면요, 게임에 중독됐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극복을 하고 지금은 뭐 한 100억 정도의 돈을 벌게 됐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의지박약이고 성실성이 떨어지는 유전적 특징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었을까? 이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그냥 솔직하게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인터뷰에서도 잘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성실성이라는 항목은요, 심리학적인 성격 특성에 달려 있습니다. 5가지 요인 모델, 5요인 모델, 5팩터 모델, 뭐 또는 이렇게도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5팩터 FFM이라고도 하는데, 그 5가지 팩터 중에 하나가 성실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말고 또 뭐 어떤 게 있나요? 신경성, 외향성, 친화성, 그다음에 수용성. 수용성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에요. 경험에 대한. 우리가 비슷한 말로 용기라고 하죠.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유전적인 요인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즘 현대 심리학에서 가장 넓게 인정받고 있는 요인 분석에 기반한 성격 이론 및 특성 이론입니다. 제가 여기저기 책에서 찾아보니까 이 5가지 요인이 개인의 행복, 아니면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 아니면 종교에 대한 거, 아니면 자신의 정체성, 가족, 친구 관계, 이런 인간관계나 뿐만 아니라 또 뭐 있나요? 직업 선택, 직무 만족도, 수행 능력, 사회 참여, 범죄 가능성, 정치적 입장, 모든 것들을 잘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이 5가지 모델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이거예요. 경험에 대한 개방성부터, 이게 좀 얘기가 길잖아요. 요거를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상상력이나 호기심, 모험심, 예술적 감각 등으로 보수적이지 않은 성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의 심리나 경험의 다양성, 지능, 상상력, 아니면 고정관념의 파괴, 아름다운 것에 대한 관심, 다양성을 추구하는 거, 이런 것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뭐 있나요? 제가 낮게 나온 지표인데요. 바로 이 성실성이라는 겁니다. 성실성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성향이에요. 성실성 그 자체죠. 목적 지향성을 촉진하는 속성, 심사숙고하고 규칙 준수하고 계획 세우고 조직화하고 과제 준비하고 이런 거예요. 여름방학 숙제를 밀려가지고 하는 친구들은 성실하지 않은 거죠. 저는 성실성도 떨어지고요. 요런 개방성도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외향성도 굉장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외향성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아니면 이런 관계에서의 활력, 그런 걸 추구하는 성향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실 세계의 의욕을 가지고 접근하는 속성, 사회성, 활동성, 적극성, 이런 거예요. 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낮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우호성, 친화성, 요건데, 요거 말할 것도 없죠. 친화성이 떨어지면 어떠냐면 타인에게 좀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게 돼요. 제가 조직에서 적응을 잘 못했다 그랬죠. 사회적 적응력, 아니면 타인에 대한 이타심이나 애정, 신뢰, 배려, 이런 거예요. 굉장히 좀 좋지는 않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저한테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신경성이라는 거. 신경성은 뭐냐면 분노, 우울함, 불안감, 이런 불쾌한 정서를 쉽게 느끼는 거예요. 걱정, 부정적 감정,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이런 거랑 관계된 특징인데, 뭐라 그럴까요?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그런 거죠. 그게 요 5가지입니다. 그럼 보면은 저는 친화성이나 수용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죠. 개방성이나 외향성, 성실성 이런 건 떨어지고 신경성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가 잘 된다고요? 의지박약에 중독이 잘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실하지도 않고 신경성이 높은 사람. 이건 많은 실험이 행해졌는데, 이 신경성이 높고 성실성이 낮을수록 약물 남용이나 아니면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이런 행동 중독도 이런 불안정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쉽게 빠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신경성 높은 사람들은 어때요? 불안을 막기 위해서, 그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다른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게임에 왜 빠져요? 현실이 너무 싫은 거야. 현실에 대한 불안도가 너무 높으니까 그걸 외면하고 싶기 때문에 이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의지력이 바닥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고, 그러면 어떻게 이 성공, 우리가 친화성도 떨어지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말하는 성공이라는 걸 달성하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되게 집중을 한 거예요. 뭐예요? 의지력, 성실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독에 잘 빠진다는, 쉽게 중독된다는 나와 같은 사람의 특성에 집중을 한 거예요. 뭐예요? 성실성을 버리고 나는 중독으로 간다. 나를 중독시켜야겠다. 저는 어떤 인터뷰에서도 사실 이거를 밝히진 않았어요. 제가 이제 그릿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말은 이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나는 무엇인가에 쉽게 중독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성실을 세팅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이용해서 중독에 빠뜨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중독이라는 거는 사전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나한테 해로운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이고 강박적으로 그 행위에 몰두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의지랑 자제력으로 중독을 대부분 이제 내가 충분히 이 성실성이 높다면 이걸 극복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중독은 질병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뇌 구조 자체가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저는 이 상태가 잘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여기에 빠뜨린다. 일 중독에 빠뜨린다. 목표 중독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거를 봤더니 왜 중독에 빠지나 봤더니 뇌 속에 쾌감중추가 있대요. 그거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캐나다 맥길 대학에서 1954년에 실험을 한 거를 발표를 했는데, 그 맥길 대학 신경과학자 분들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쥐의 뇌 특정 부위에다가 이거를 전극을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전기 스위치를 누르면 그 쾌감 중추에 전기 신호가 가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이 쥐가 어떤 행동을 보였냐면 밥을 안 먹고 전기 스위치만 계속 누르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빠지게 된 거죠. 이렇게 쾌감 중추라는 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쾌락은 뇌 기능적으로 뇌에 심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대부분의 우리가 느끼는 이 쾌감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얻게 됩니다. 어떤 만족, 휴식, 각성, 이완 이런 걸 통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반복 행동을 통해서 거기에 중독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그런 보상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중독은 어떤 행동을 했는데 빠르게 쾌락과 행복이 오는 거예요. 이 쾌락 중추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요즘에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바로 이 도파민이라는 겁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짜릿한 느낌을 주는 행동을 기억하고 반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뭘 주냐? 이게 즐거움과 행복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때요? 과도하게 늘어나면은 또 문제가 있다고 해요. 뭐 조현병이나 과대망상 이런 걸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공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성공이 지연 보상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부동산 사이클 뭐 4, 5년 되잖아요. 그죠? 부동산 사이클 4, 5년 돼요. 전세 2년이잖아. 두 바퀴만 돌려도 4년이에요. 그죠? 전세 두 바퀴만 돌려도 4년입니다. 부동산 사이클이 길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투자를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성과를 얻으려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내 행동과 직결되는 보상이 없기 때문에 그 보상 시스템을 현실 세계에서 만들 수 있다면 이 중독 구조, 사실 유사과학입니다. 제가 진짜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중독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임장 모임. 임장 모임?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죠.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성과를 얻는 거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임장 모임이나 아니면 시장 조사해서 가격 올리는 그런 단톡방 만들었어요. 그럼 거기에 올리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막 스티커로 막 이런 거 해줘. 그럼 히어로가 되잖아.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받게 되는 그 응원이나 이게 사람들이 도파민이 뿜뿜 나오게 한다니까요. 게임도 어른 돼가지고 왜 게임 중독이 안 돼요? 어른 되면 같이 할 사람이 없어. 혼자 하면은 보상이 없습니다. 보상이. 그렇죠? 게임에 중독되는 이유 뭐예요? 내 플레이에 대해서 친구나 지인들이 환호하고 아니면 내가 득템한 거에 대해서 와 대박이다 그거 어디서 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얻을 수 없는 도파민의 양을 짧은 시간에 쭉쭉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별것 아닌 거에 대해서 응원해주는 환호해주는 그런 그룹을 만든다면 어떨까? 그게 중독을 만드는 1단계 포인트예요. 바로 뭐예요? 이겁니다.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신경성, 이런 중독이 성실성을 이긴다는 거야. 이 중독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의지력으로 중독을 끊어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의지력이 너무 약해서. 그래서 뭐 한다고요? 중독을 만든다는 거예요. 중독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거기에 환호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거를 만드는 방법 제일 빠른 게 뭐예요? 커뮤니티. 무슨 게임이든 혼자 해가지고는 중독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리니지 접속했어요. 리니지 월드 전체에 나 혼자 있어. 그 중독돼요? 잘 안 돼. 그런데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들어가는 순간
내 득템에 환호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 내가 어떤 걸 스크린샷을 캡처해가지고 저 이런 거 먹었어요 올린 거 사람들 막 와 미쳤다 이게 막 댓글이 달리는 순간 그 즉각 보상 체계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뇌 보상 체계가 맛이 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돼요? 내 인생에서 무엇보다 여기 활동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야. 무엇보다도 이게 베스트로 찍히게 된다는 거예요. 독서에 환호하는 커뮤니티, 그런 독서 모임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독서를 하는 것이 내 인생 최우선순위처럼 하고 있어. 그죠? 성실성을 보통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뭘 주요 무기로 삼는다고요? 성실성을 무기로 삼은 사람들은 노력을 해요. 중독성을 무기로 삼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노력이 아니라 지금 하는 거 외에 나머지는 다 관심이 없어지는 거야. 좀 다른 얘기예요. 이거를 하다가 내가 건강이 다 망가져? 관계없어. 나 이거 중독돼 있거든. 다른 사람이랑 다른 얘기하는 거, 일상적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나는 이게 중독돼 있거든. 그럼 커뮤니티만 가지면은 이게 무조건 중독이 되냐? 아니에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단순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작업의 단순화, 패턴화입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행위에는 중독이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단순 반복 보상을 세팅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작업을 분해해가지고 단순화를 시켜야 돼. 업무 단순화, 습관화가 필요합니다. 더 빠르고 쉽게 사람들 호응을 얻기 위한 작업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본능화 작업이래요. 본능화 작업을 해야 되고 저희가 PT 유튜브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저희가 썸네일 본능화 작업이라는 걸 해요. 하여튼 이런 단순화와 패턴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중독 상태가 되기 어렵다는 거죠. 복합 작업을 패턴화 해가지고 단순 작업 이거를 하는데 스트레스를 낮추는 거예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이 뭐예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책에 따르면 학습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뇌가 있고 본능적인 뇌가 있어요. 그죠? 1 더하기 1은 이 떠오르는 본능적인 뇌라는 거야. 그죠? 근데 저희 애가 이제 1학년인데 덧셈에 대해서 이렇게 본능적으로 못해요. 덧셈이라는 작업이 이 친구는 학습 뇌를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학습을 한다는 건 생각하는 뇌에서 본능의 뇌로 사용하는 뇌를 바꿔주는 작업이고 이 본능 뇌가 되는 순간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근데 그거의 근간이 뭐에 있다고요? 패턴화에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작업, 작업을 단순화하고 커뮤니티에서 그걸로 환호받게 되면은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외향성도 떨어지고 친화성 떨어지고 수용성 떨어지고 이런 사람 친구가 없거든.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중독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손절해라, 뭐 혼자 가라, 건강도 잠은 나중에 자라, 막 이거 하는 거예요. 중독된 거. 그래서 억지로 중독을 만드는 순간 제가 의지력이 원래는 낮은 사람이었는데 뭐 이렇게 성공했어요. 이런 사람들의 성공 패턴을 분석했을 때 이런 중독화 작업을 스스로 아니면 내가 원치 않더라도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의지박약인 사람이 성공의 길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인간관계, 가족관계, 아니면 내 건강, 뭐가 됐건 많이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게 중독의 특징이기 때문이죠. 저는 그걸 근데 만약에 감당할 수 있다면 성실보다 중독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성과만을 목표로 한다면 더 좋은 솔루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실성이 높다면 이 비디오는 지금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성실성이 떨어진다면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